네, 지역적인 질문도 제가 있었고요. 또 어떤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먼저 그 평양 방문 시에 그 조선 이제 공화국을 비판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비판을 하셨길래 그분들이 그냥 오싹합니다라는 그런 응답이 나오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뭐 이거는 뭐 공개해도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예. 제가 이제 그쪽에서 가고 싶다는 지역을 많이 얘기했어요. 나는 여기 북쪽에 관광 온 게 아니고 우리 남쪽의 민중과 북쪽의 인민이 교류하자는 취지로 온 것이기 때문에 남쪽에서 가장 천대받고 서름당하는 전라도 출신이 북쪽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함경도 지역을 방문해서 남쪽의 전라도하고 북쪽의 함경도하고 좀 자매 결혼을 이루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함경도를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대들었지요. 그래서 남쪽에 국가보안법 있고 뭐 하고 있고 하는데 남쪽에서는 뭐 자유로 돌아다니느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한 여행의 자유는 우리 남쪽이 북쪽보다 나은 것 같다. 나는 남쪽의 정부에 비판하면서 일단 평양을 왔지 않느냐. 당신들 내가 우리 남쪽에 초대하면 올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연성을 높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런 걸 다 받아들이고 오히려 호텔비까지 면제해주고 거의 보낸 건 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딴지를 좀 걸겠습니다. 네. 그 원비어 같은 케이스를 보면은요, 예, 뭐 포스터 한 장 찢어가지고 갔는데, 뭐 그 진위는 모르겠어요. 어떠한 이유로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해외에서 볼 때 어느 정도 그쪽에 고문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때까지 그 북을 방문했던 청년들, 좀 젊은 사람들, 대학생 같은 경우 보면은 뭐 하라는 거 좀 하지 않아가지고 좀 부적절한, 부당한 그러한 대접을 받았던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객관적인 측면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그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응답할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겪은 일만 얘기했고, 이제 그거는 제가 보지 않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많이 보도가 됐고, 지금 여기에도 최재형 목사님이라든지 저보다 평양을 많이 들었던 분이 이제 계시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그에 대해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직접 겪고, 알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것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올해로 벌써 정전 7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70년째 사실은 우리가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인데, 올해는 정말 끝장내야 되지 않겠냐. 70년 정말 징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사정은 녹록지가 않아요. 이 남쪽 대통령이라는 자는 후보 때는 선제 타격 하면서 그냥 큰 소리를 치더니 요즘은 또 전쟁 불사까지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남쪽이 강경하게 나오는데 북의 사정을 남쪽의 입장에서 볼 때 핵실험 계속하고 있는 데다가 또 이제 한반도의 평화, 어떤 통일을 얘기할 때 이 미국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강대 강의 대립이 정말 전쟁 위기를 낳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은 현재의 전쟁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의 대외 정책 때문에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터지고 있고 미국의 중국 정책 때문에 이미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1991년 소련 해체된 직후부터 중국을 쭉 견제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2020년 들어가지고 아주 격화하고 있는 거죠.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양쪽이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핵무기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전면전으로는 치달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만은 대만 해협이라든지 한반도에서 미국이 좋아하는 대리 전쟁 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 또 방해물은 정말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이제 미국의 호전성이라고 했는데요. 미국의 중국 정책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전쟁 종식, 정전 70년이 지속되는 것 아니겠어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3번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그 두 사람 사이에 다양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의 위험성을 줄이자든지 전쟁 종식을 하자든지 의미가 다 있었어요. 하나도 지켜지지 않거나 못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의 의지나 배짱 부족일 수도 있고 미국의 간섭과 개입 때문일 수도 있겠죠. 후자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 저는 좀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대통령 선거 나올 때 누가 캠프에서 좀 들어와서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지 정치판 기웃거리는 사람 아니다.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가 너무 약해. 그랬어요. 너무 착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착한 것만 가지고 정치할 수 있어? 독하기도 해야지. 그러면은 교수님이 들어와가지고 좀 독하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뭐 내가 가가지고 우리 사람 저 개인 과외할 것도 아니고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남북 정상회담 3번 열리는 것 보고 제가 여기저기 강연 다니고 글 쓰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반도 전환의 시기가 됐다 이거예요. 50년 일어난 전쟁이 53년 정전휴전이라는 이름으로 어정쩡하게 끝났는데 전쟁이 완전히 끝날 수 있겠다. 45년 분단돼가지고 73년 동안 2018년 기준으로 하면 3년 동안 통일되기는커녕 통일이 문턱도 밟지 못하고 있는데 최소한 통일의 문턱은 지날 수 있게 됐다. 북한과 미국이 1950년부터 지금까지 적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국가 간의 관계에서 적이 됐다 친구가 됐다 계속 변하지만은 70년 동안 줄기차게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가 있느냐? 이것도 바뀌게 됐다 그랬어요. 어긋나 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번 정상회담을 하고 강요들 불렀습니다. 자, 이제 남북관계 진전 어떻게 시킬까요? 강요들 중에는 미국 사람들보다 더 친미적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듣는 부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외교부와 국방부입니다. 미국 없이는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지요. 반대했어요. 미국이 완전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를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자. 만약에 우리가 먼저
일을 저질렀다가 미국이 그 트럼프, 변덕스러운 사람, 퇴짜 않으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다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부 다 틀어져버렸잖아요. 하나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부터 전쟁 종식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유엔을 방문했어요. 3년 연속. 19년, 20년, 21년. 3년 연속 유엔에 와서 전쟁 종식, 종전 선언을 외쳤습니다. 평화협정 맺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으로 우리 전쟁 끝내자. 요거 선언하자는데 그거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의 반대로 70년 아니라 미국이 우리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한 700년이 되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암울. 근데 왜 그러냐면요. 답변인데요. 이것만 한마디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이제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버리잖아요. 주한미군이 유지될 한미동맹을 지속할 법적 근거가 약해지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주한미군이 왜 있습니까? 한미동맹이 왜 맺어졌고 1953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휴전, 정전 상태로 어정쩡하게 끝났기 때문에 전쟁은 이제 법적으로는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다시 북한이 남침할지 모른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여기 남아서 그것을 막아줘야 된다.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한미 동맹이 맺어지고 주한미군이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평화로 나아간다고 하면은 한미 동맹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한미군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주한미군이 나가고 한미 동맹이 폐기된다면은 미국의 가장 큰 목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데 구멍이 뚫리게 되죠. 거꾸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유지되거나 강화돼야 되고 한미동맹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면서 한미연합훈련 더욱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고 북한을 계속 주적으로 남겨놔야죠. 그래서 미국의 중국 정책 때문에 미국은 절대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바둑을 둘 때 몇 수 앞을 좀 생각해가지고 역으로 그거를 미국의 입장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바이든 전임자 트럼프를 지지하는 바람에 미국 동포들이나 한국에 있는 제 지인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미친놈을 지지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노벨 평화상을 받도록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노벨 평화상을 공동으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 말 잘하대요. 자기는 평화상 관심 없고 평화상은 트럼프하고 김정은 가져가고 우리 남한에서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 야, 정말 문재인 착하다. 그렇게 원했어요. 그리고 제가 트럼프를 지지했던 이유는 이 사람이 미국 안에서는 선생님들한테는 얼마나 불편했을지 모르지만은 미국의 패권을 스스로 단축시키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그거 처지 때문에 트럼프를 저는 지지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을 500%, 600%
인상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저 찬성했어요. 이 기회에 우리 그렇게 많이 줄 수 없다. 주한미군은 우리보다도 미국한테 더 이익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오히려 500%, 600% 주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돈을 내고 주한미군을 유지시키든지 아니면 데려가. 이렇게 협상을 하면은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찬성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500%, 600% 인상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협상을 좀 잘 해가지고 200, 300%로 깎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것까지 다 물 건너가 버린 거죠. 그래서 한국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은 500%, 600% 인상안을 조금이라도 줄여가지고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시킬까 요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뭐 순서 바뀌어도 관계없겠죠. 이거 이제 시간 다 돼가는 것 같고. 과거 제가 이런 거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꼭 지금 구한말 중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열강 사이에 끼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저거 반대합니다. 구한말 외세대들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주변 4강,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지금도 세계 4대 강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는 미국, 일본 1, 2등이고 중국 빼면은 군사적으로는 러시아, 중국 뭐 강국들이죠. 우리는 처지가 달라졌습니다. 구한말에는 그야말로 고래 사이의 새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언이나 속담이나 격언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저거 반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우가 아니다. 우리가 흔히 국력을 평가할 때 영어로 말하면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드 파워에서 두 가지가 핵심이죠. 우리가 이제 정치학에서도 국력을 평가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최소한 대여섯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가장 핵심이 뭡니까? 경제력과 군사력입니다. 우리 남한의 경제력, 흔히 우리가 이제 GDP로 평가하죠. 세계 10등입니다. 지구상의 국가가 대략 200개 안팎입니다. 아주 우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 뭐 조금만 그냥 마을 같은 나라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한 240개 정도까지 된다고 해요. 대략 그냥 크게 200개 안팎 유엔에 가입해 있고 국가로 뭐 그냥 대충 존속하고 있어요. 200개 나라 가운데서 10등이라면 몇 퍼센트예요? 최상위 5%입니다. 그렇잖아요. 군사력 우리 남한 세계 6등입니다. 여기는 이제 핵무기나 생물무기, 화학무기, 소위 그 WMD라고 하죠. 요거는 뺀 겁니다. 흔히 이제 재래식 무기라고 하죠. 이걸 할 때 6등입니다. 그러면은 200개 국가 가운데서 6등이라면 뭐예요? 탑 3%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경제력은 세계 5%, 군사력은 세계 3% 안에 드는 나라가 어떻게 새우예요? 이런 경성 권력 말고 연성 권력의 핵심은 오늘 그 뭐 질문지 보니까 문화력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문화력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뭐 우리 영화, 뭐 음악 전 세계 장악하고 있잖아요. 기술력 미국과 중국이 지금 칩 전쟁, 반도체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있어요. 경제력과 군사력은 세계 10등과 6등, 기술력과 문화력은 세계 최고 수준. 이러한 나라가 어떻게 세우냐 이거예요. 우리 미국과 중국 휘둘를 수는 없지만 휘둘리지 않을 그러한 힘은 지니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미국한테 종속돼 가지고 노예처럼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부터 이러한 우리 한국 위상, 조국, 고국의 위상을 잘 아시고 우리 미국 정계에 또 영향 미쳐주시고 우리 그 자부심 가지고 좀 더 자주적인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까지 다 해주셔서 간단하게 한 2가지 정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이 과연 어떤 중립국, 중립화가 될 수 있는지 교수님의 의견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뭐 이게 중립화 운동을 하시는 분이 최소한 2분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6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중립화 운동 모임에서 얘기도 좀 하고 또 그 선생님 댁도 구기자 선생님, 구미자 선생님이던가요? 화가 선생님. 선생님 댁 방문했었죠? 지금도 중립화 활동하고 계세요? 중립에 대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빼고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대부분 오해를 하고 계세요. 중립이라는 용어에 관해서. 한자로 그대로 표현하면 가운데 중자 설립자입니다. 가운데 서는 게 중립이에요. 우리 국어사전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립은 말 그대로 가운데 서는 거지만 정치, 군사, 외교 면에서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군사적인 연계를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립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군사 동맹을 맺지 않는 겁니다. 그럼 제가 요즘 이제 그 중립화에 힘을 쏟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중립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느 한쪽에 개입하거나 편들지 않고 군사 물자 지원하지 않고 가운데를 지키는 게 중립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중립하면은 그냥 균형 외교 정도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안보는 뭐 미국, 경제는 중국, 그래서 뭐 안미, 경중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이 균형 외교를 중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이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중립은 제가 제3, 제4 강조합니다만 군사 용어로서, 전쟁 용어로서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한테 군사 물자나 군사 기지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중립을 이루려면은 한미 동맹이 폐기돼야 됩니다. 그래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중립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한미 동맹을 맺은 가장 그 결정적인 이유가 1953년 휴전협정, 정전협정 직후에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 동맹을 맺은 건데, 지금은 한미 동맹 때문에 전쟁을 막는 게 아니라 전쟁에 휘말리게 됐어요. 왜 그래요? 만에 하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터진다면 우린 자동으로 개입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이게 뉴스거리가 됐죠.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주한미군은 이제 글로 갈 때고, 그래서 이제 신속기동군이라고 하잖아요. 미군이 북한의 남침을 막는 것이 최우선 단일한 목표라면 왜 평택으로 이사를 갑니까? 강화도에서 저 철원까지 파주, 의정부 쭉 해가지고 그쪽을 집중 막으면 되지요. 평택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속기동군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과거에는 육군 중심의 주한미군이었는데 지금 이제 현대전쟁에서는 육군이 하는 게 아니라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해공군 중심의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평택에다가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를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력 충돌이 빚어지게 된다면은 미군은 당연히 그걸로 갈 테고, 우리 이제 한국 군대가 갈 거냐 안 갈 거냐 하는데 이제 윤석열이 그 대답은 아직 확실하게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미국의 앞잡이로서 당연히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거 한 가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좀 멈칫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군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중국의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오겠어요? 중국에서 가장 가까이 미국의 가장 큰 해외 기지가 있는 게 바로 우리 남한입니다. 그게 평택이에요. 중국의 미사일 기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감시 체계가 어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주에 있는 파드 미사일 기지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미사일이 가장 먼저 평택으로 날아가고 사드로 날아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군대가 직접 미군에 종속돼가지고 전쟁에 끼어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 때문에, 한미 동맹 때문에 저절로 전쟁에 개입되기가 쉽다. 그래서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한미 동맹 폐기해야 된다. 근데 그게 바로 중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어떤 그 종전을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스텝 가운데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북에 대해서 남측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티그마, 그러니까 이렇게 낙인 찍은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클리어하는 게 정말 그 무엇보다도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있어서 이 미국의 개입, 폭력성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인구가 너무나도 적단 말이죠. 정말 트럼프가 500% 인상을 요구했을 때 사실은 일부 사람들은 나와서 계속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했는데도 이제 외교부에서는, 국방부에서는 뭐 200~300% 올리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근데 동시에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필리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몰아내지 않았나요? 주한미군을 나가라고 했는데 결국은 돈을 내면서 있게 됐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민들은 박정희 시대 때부터 너무나도 철저한 반공 교육을 받아왔던지라 북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고, 저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던 사람들도, 좋아했던 사람들도 조금만 저의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하면은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이런 식으로 멀리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갈등, 이분법된 사회, 오늘 이거 주제가 어떻게 한반도 평화 통일의 걸림돌이죠. 네네.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외적으로 미국의 호전성, 폭력성, 그러니까 패권을 지키기 위한 호전적 대외 정책인데, 내적으로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죠. 우리 남한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원한과 적개심이 상당합니다. 이것이 상호 작용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AOK 그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정현진 선생이 한국에서 지난 2022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따가 아마 그런 걸 소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저녁에 몇몇 지인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180명, 거의 3분의 2인데 3분의 2이면은 헌법도 바꿀 수가 있는데 국가보안법 폐지도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180명인데요. 정치인들은 표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됐든 개정이 됐든 지지가 됐든 그걸 해가지고 자기가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겠다면 왜 안 나서겠어요?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는 여론 나옵니다. 조건이 있어요. 때가 되면은. 주한미군이 언젠가는 물러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야. 때가 되면은. 국가보안법 폐지? 언제는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 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계속 북한이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하도록 자극하고 북한이 그걸 하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 여론은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 여론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하는 게 더 높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움직이지 않습니다. 종전선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쪽의 언론들, 흔히 우리가 이제 극우, 수구 언론이라고 하죠. 또는 조중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한 신문에서도 문재인 정권 때, 지금 윤석열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종전선언 반대했습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은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든지 철수한다는 움직임이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전개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감축되거나 철수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전쟁 종식하면 안 된답니다. 얼마나 잘못됐어요. 수단, 방법과 목표가 어긋나고 있어요. 우리 목표는 평화와 통일이고 그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과거에 주한미군 한미동맹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이라는 안보 수단을 위해서 우리 목표인 평화 통일 이루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이것이 널리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쟁 종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폐지 이래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내부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내부에는 휴전선은 땅덩어리에만 그어진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그어져 있죠.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윤석열이 북한을 주적으로 삼는다는데도 큰 거부감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 원한이 지속된다는 거고 외부에서는 미국이 그것을 계속 이용한다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통일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점점 이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도 뭐 통일 관심 없다? 이런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통일 비전을 심어줘야지 마음에 와 닿을까요? 아마 선생님들 지금 여기는 이제 저보다 좀 형님 또는 아버님 뻘 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60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제 세대 위에서는 과거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냐면 가장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민족입니다. 우리는 한민족 아니냐. 원래 하나로 같이 살았는데 외세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분단시켜놨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핏줄 같은 민족이니까 같이 살아야 돼.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했으니까 유식한 말로 통일의 당위성,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경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남쪽의 기술 자본, 북쪽의 자원, 그리고 노동력. 이것이 합쳐지면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데 두 가지 다 좋지요. 근데 저는 우리 젊은이들 상대로 해왔잖아요. 선생님들이 철이 없습니다. 맨날 20대하고 어울리니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10대들하고 어울리는 거고. 저도 평생 25년 동안 20대 젊은이들하고 어울려 왔잖아요. 선생님들하고는 참 이 수준이 너무 제가 떨어질 거예요. 철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이 친구들한테 민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을 위한 논리를 한번 개발해 봤어요. 아, 민족을 강조하는 게 이제는 먹혀들지 않는다. 나보다 위 세대들한테는 민족, 핏줄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이산가족이 중요하고. 근데 요즘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 우리 가족이 보통 3명이나 4명이에요. 이 3명, 4명 소가족 가운데서도 부부간의 직장 문제로 떨어져 지내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계세요. 자식들 학교 문제로 부모 자식 간에 떨어져 지내잖아요. 그럼 서너 명 소가족이 직장과 교육 문제로 흩어져 살고 있는데 남북이 한 민족이라고 5천만, 2,500만이 함께 모여가지고 한 울타리 안에서 살자는 게 그게 얼마나 설득력을 지니게 될까? 아니라고 봐요. 그 다음에 경제력. 아까 제가 우리 남한의 경제력 세계 10등, 최상위 5%에 든다고 했는데 5%보다는 4% 좋고 10등보다는 6등, 5등이 좋습니다. 하지만 세계 1등, 2등, 미국, 중국 우리 이거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경제 규모 가지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경제력이 세계 9등, 10등 하면 뭐합니까?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데 압도적으로 세계 1등이잖아요. 경제력이 7등, 8등 되면 뭐 하겠어요? 골고루 잘 사는 사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남북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가지고 경제력을 성장시킨다. 저는 이것도 그렇게 절실한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그럼 젊은이들한테 좀 뭔가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게 뭘까? 이것도 제 나름대로 한번 구상해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군대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니들이 왜 군대 가느냐?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가 왜 주어졌느냐? 그러니까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분단이 해소된다면은 국방의 의무 없어질 테고. 근데 내 적성에 맞아서 아니면 돈벌이 수단으로 갈 사람 가라 이거예요. 왜 가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끌어다가 한 해 100명씩 죽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남북 충돌로 한두 명만 죽어도 천안함 침몰로 46명이 죽었어도 엄청나게 연평해전으로 6명이 죽었어도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해마다 100명씩 젊은 친구들이 자살해버린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군대를 니들이 왜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친구들 일자리 걱정 엄청나게 합니다. 97년, 98년 우리가 이제 외환 위기, 소위 이제 IMF 위기라고 하죠. 그때부터 비정규직이 양산됐어요. 이제는 교수들도 신분이 다릅니다. 교수들 앞에 수식어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요. 뭐 무슨 이제 아까 이제 명예교수라고 했으면 무슨 뭐 이제 전임 교수가 있고 시간 강사가 있고 뭐 무슨 외래 교수, 무슨 초빙 교수, 뭐 무슨 뭐 방문 교수,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임 교수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교수 한 번 되면은 65세까지 그냥 자동적으로 큰 죄를 불명예스러운 짓거리 하지 않으면은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교수 이제 거의 없어요. 시간 강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직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떠한 직장이든 젊은 친구들이 정규직이 되는 거 가장 큰 꿈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친구들이 우리가 남북이 하나가 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창출될까? 그런 것을 강조한다면 혹하지 않겠느냐. 요즘 우리 출산율이 제자리 그럼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 알고 계시죠? 왜 그래요?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더라도 미룹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기피하거나 애기 낳지 않겠다고 해요. 왜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90년대 후반부터 생긴 현상입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한테 좀 꿈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러한 게
통일이 되면은 얼마나 새로운 일자가 많이 늘어날까. 이런 것을 강조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여행을 참 좋아해요. 미국 오는 건 잘 싫어합니다. 돈 많으면은 1등석, 2등석에 누워오면 되는데 전 돈이 없으니까 이코노미 타고 13시간 이렇게 쪼그리고 와야 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 선배 선임이라면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반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한반도. 잘못됐어요. 북한은 반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도는 뭐예요? 반은 육지로 연결되고 반은 바다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한은 육지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바다로만 연결되죠. 반도가 아니라 완도입니다. 일본 같은 완전한 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여행의 자유가 제한돼요. 왜 우리가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아니면 카풀 해가지고 제가 사는 익산에서 기차 타고 서울 가서 뭐 내려가지고 점심 한 그릇 먹고 덕수궁 돌담길 산책 한번 하고 다시 기차에 올라가지고 평양에 내려서 옥류관 냉면 한번 먹어보고 을밀대 한번 산책하고 다시 또 기차에 올라가지고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유럽까지 베트남까지 이렇게 못 가느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가 아니라 완도고 여행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거.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해주면은 그럴싸하겠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노니까 우리 젊은이들 입맛에 맞는 통일의 필요성 이런 게 뭘까? 그래서 이제 분단 폐해. 분단의 폐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통일해야 돼. 이런 이제 분단의 폐해가 뭐냐? 하면 쭉 제가 10가지 만들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기성세대에서 말하는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경제력 키우기 위해서거든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잘 먹히지 않는다는 거.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됐습니까? 네. 너무 구체적인 말씀이셨고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문재인 정권 때 그 정치 참여하실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 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꼭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옆에 앉아서 했습니다. 이것까지 하나 밝힐게요. 네. 제가 저는 이 앞에 대선에서는 적극 개입했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이제 퇴직을 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지 정치판 기웃거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대학 교수 옷을 벗었으니까 물론 명예교수라는 감투는 가지고 있지만은 정치판에 끼어든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흉될 게 없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라면은 내가 한번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누가 어느 선생님이 저한테 어디 이가냐 그래요. 어디시냐 그래서 경주 이가입니다 그랬는데 이재명이 제 동생입니다. 경주 이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남시에 강연 가가지고 그 양반이 이제 성남시장 할 때 처음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제가 그 족보를 따져봤어요. 어디 이씨입니까? 그랬더니 경주 이씨라 그래요. 그럼 내 동생이구만 그랬습니다. 제가 나이는 한 10살 정도 많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 그 정책을 보니까 이거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깨놓고 얘기합니다만은 이재명한테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신 선거운동에 개입할 테니까 당신 대통령 되면은 내가 장관은 못 돼. 하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 저는 제 아들들이 애틀랜타 살고 있습니다. 저 군대 안 보냅니다. 이런 사람이 장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라도 제 아내가 미국 시민권자라도 참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대통령 외교 안보 특별 보좌관. 요거 하면은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특별히 주한미군 문제, 한미동맹 문제, 남북관계 개선 이거 좀 영향력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적극 개입했어요. 근데 또 하나 반한 게 있습니다. 이건 공개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지사가 됐습니다. 선거 준비를 하는데 제가 도청을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요 얘기 했죠. 우리가 주한미군, 한미동맹 요거 풀지 않고서는 남북관계 진전시키기 어렵고 한반도 평화 통일 이루기 어렵다 그랬어요. 이 사람 머리 잘 돌아가대요. 교수님, 주한미군 철수를 제가 추진하면은 총 맞아 죽을까요? 그러더라고요. 됐다. 그럼 총 맞아 죽을 각오하고 그 일 추진하면 못할 게 뭐 있겠느냐 이거예요. 저한테만 물어본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이 정부 관리를 지냈던 사람한테도 똑같이 물어보더래요. 그 사람도 그랬답니다. 목숨 걸 각오하고 청와대 가서 일한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고.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은 그야말로 총 맞을 각오하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추진 정말 했을까? 이거는 이제 의문입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마음이나마 먹어본다는 게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정치판 가서 내가 저 새끼 공부하는 사람이 완전히 이제 정치인 다 됐다는 소리 듣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럴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금은 탈락자가 됐지만, 4년 후 선거가 만약에 있다면은 이 미주 지역에서 이중 국적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좀 후원해 주시고요. 조금 당기고 싶다 하시면은 뜻을 모아서 윌셔 웨스턴 코너에서 윤석열 물러나라는 시위도 우리가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재봉 교수님과 함께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방해물 그리고 극복 방안을 주제로 한 신년 좌담회 여기서 저희 질의응답은 마치겠고요. 이제 마이크를 정현진 AOK 한국 상임 대표에게 넘겨서 참석자들 소개 그리고 청중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제가 이런 행사 사회는 처음 보는데 보통 이 정도 되면 다들 잡담도 많이 하시고 또 밖에 나가시고 좀 산만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고3 학생들 같아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네, 이러한 열기라면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정말 빠르게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현진 대표 앞으로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앉아 계셔야 돼요. 저는 앉아 있고. 예, 왜냐면 한 다음에 다시 청중 질의. 저기 고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공동 주최해 주신 단체에서 오신 단체장님들 소개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한반도 중립화통일협의회에서 여준영 신임 회장님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NK비전 2020에서 최재영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개천대제회에서 임승민 대표님 못 오셨는데 우리 김한단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공동주체는 아니지만 우리 6.15 LA의 김진섭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내일을 여는 사람들의 새 대표 일꾼이 되신 박승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김윤경 선생님하고 김구자 선생님가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 반갑습니다. 네. 사정환 박사님 내외도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신 김상일 박사님 부부 오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처음 뵙는 성함이 좀 보이는데요. 정종성
정준성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서동문 선생님, 윤준기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줌과 이 화상과 영상이 잘 되도록요, 한국에서 우리 서정우 회원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맨 뒤에 카메라 들고 있는 분인데요. 수고 많았다고 박수를 좀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교수님께 질문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교수님께 질문이나 또 아니면은 뭐 기대하시는 바나, 네. 저 마이크가 안 돼서요. 좀 죄송하지만, 네. 주로 이제 그 한반도 주변 그 미국과 중국의 정세, 한반도 옥죄는 그 두 나라의 영향력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 교수님 한국에 사시니까 남과 북으로만 일단 얘기를 해보자면, 남쪽에 살고 계시니까 윤석열이한테는 아무리 평화가 중요하다, 전쟁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권하고 일깨워도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봄에 이제 날씨가 풀리면은 좀 가열차게 그 촛불 혁명이 일어나서 끌어내리든지 아니면은 내년 총선에서 정말 끝낼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든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윤석열은 그렇다 치고, 아까 그 친북하지 않고서는 통일 어렵다고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북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뭐 좀 권면하고 뭐 좀 일깨워 줄 일이 없는가, 뭐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북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제가 선배님이라서 죄송한데 가장 먼저 고장난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북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북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좀 권면하고, 이렇게 나아가라, 이렇게 해줄 말이 없는가. 정확하게 날짜를 제가 기억 못 하겠는데,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 연락사무소 파괴된 거 아시죠? 남쪽에서 엄청 욕했습니다. 저도 욕했어요.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5번 있었어요.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가장 처음이 2000년 6월, 그럼 이제 두 번째가 2007년 10월, 그리고 이제 3번, 4번, 5번이 2018년. 그 5번 정상회담 가운데서 수많은 합의 사항이 만들어졌는데, 요거 약속 하나도 지키지 못한 쪽이 우리 남쪽입니다. 미국에서나 우리 남한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요. 스텔라가 맞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남북 사이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겠어요? 정상 간의 합의사항 아니겠어요? 2000년 정상에서 가장 합의사항 기본이 우리 남쪽의 통일 방안과 북쪽의 통일 방안 사이에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통일을 지향하자는 거 얼마나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것마저도 거부했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북쪽의 연방제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연방제는 궁극적으로 적화 통일하자는 것인데, 그래서 안 받아들였죠. 노무현 정부 때 14선언이라고 하는 거, 그거 저는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평양 간다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임기 말에 와가지고 평양 간다는 거냐. 대통령이라는 정치인이 정치적이지 않을 수 없지만은 너무나도 정치적이다.
속 보인다. 그래서 반대했는데 다녀오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이 제가 지금 가져오는 선물 보따리가 너무 큽니다. 그랬어요. 그걸 발표하는 걸 들어보니까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들겠다는 것하고 제가 좋아하는 싸돌아다니는 거 백두산도 평양 땅 통해서 들어간다고 하고 그러한 내용이라면은 두 발 두 손 들고 환영한다고 했어요. 근데 바로 2달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이 당선돼가지고 정말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약속 하나도 지키지 못했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 금강산 관광 북쪽에서는 그랬잖아요. 조건 안 달겠다고 무조건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고 했어요. 못 받아줬습니다. 우리 남쪽에서. 개성공단 많은 사람들이 퍼주기라고 하는데 퍼온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만 강조할게요. 개성공단이 어떤 곳인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거기에 북한 군 부대가 있던 곳입니다. 북한 군 부대를 위로 올려보내고 그 기지를 공단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남북 사이에 무력 충돌이 빚어진다면은 가장 먼저 휴전선을 돌파할 군인들이 개성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위로 올려보냈으니까 남쪽 차원에서는 얼마나 안보가 튼튼해진 거예요. 그 군사기지를 공단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그 땅값을 1원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공짜로 내줬어요. 남쪽에서 돈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돈을 받느냐고. 그러면 이제 남쪽에 그 중소기업이 들어가는데 우리 남쪽에서 돈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토지개발공사가 가가지고 군사기지를 공단, 이 부지로 만들면서 든 비용을 평당 15만 원씩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북쪽이 공짜로 내준 것을 지금 공사비용 평당 15만 원 줬는데 우리 남쪽의 기업인들이 서울에서 1시간 안팎 거리에 어디 가서 공장 부지를 평당 15만 원에 얻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전라도 농촌에 살고 있는데 그 농촌에 평당 60만 원, 1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서울에서 1시간 안팎 거리 공장 부지, 상업용, 공업용 부지를 평당 15만 원이 없겠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요. 아마 선생님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처음에 월급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대략 한 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일당도 아니고 시급도 아니고 월급이 5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올랐습니다. 3번, 4번 인상해가지고 또 뭐 초코파이도 주고 막 그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마지막 오른 게 한 15만 원 정도 됐습니다. 우리 남쪽의 기업인들이 어디 가서 우리 말이 통하고 통역도 필요 없고 최소한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고급 인력을 일당이 아니고 시급이 아니고 월급 15만 원으로 고용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건 우리 남쪽이 퍼준 게 아니라 북쪽이 우리한테 퍼준 겁니다. 그러한 개성공단을 우리가 막은 거예요. 그리고 못 열고 있고. 근데 그렇게 우리한테 이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소기업인을 살릴 수 있는 것조차도 북쪽에 도움이 된다고 지금 다 막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남쪽이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니까 김정은이 그거 이제 폭파시킨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우리 남쪽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렇게 폭력적으로 폭파하는 건 마음에 안 든다. 당신 심정은 이해한다 이거예요. 문재인 형님 같이 떠받들었는데 지켜주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난 이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남쪽 문재인 대통령한테 분풀이하는 건 좋은데 남쪽 우리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 조금 덜 폭력적으로 남쪽 사람들 정서도 생각해가지고 좀 행동해주면 더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서. 네, 박사님. 죄송합니다. 네. 잘안 되지구나, 지금. 네네. 지금 남북 관계가 접근이 안 되는 것은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이걸 먼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면 다 미국 제재, 유엔 제재가 좀 떨어질 거고, 또 북한이 대성공단, 남북연합선을 폭파한 길 같은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북한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북한 땅을, 우리 땅을 안 뺏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맙고 사실 백두산도 반만 우리가 점령하고 반은 정백산 돼 있는데 그것도 6.25 전쟁 때는 해산이 밀때까지 중국 우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 중국 땅이다. 그 지도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중공으로 올려보내고 그래도 백두산 반만이라도 차지한 것이 장한 일인데 폭발한다든가 미사일 쏜다든가 그런 문제 그건 참 해결할 방법이 없나. 오늘 주제와는 다른 건데 이재범 교수님께서 제주도 4.3 사건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북한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요. 저는 여기서 친북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기 전까지 1990년대 초까지 우리 남쪽에는 핵무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문서에 의하면은 1958년 1월부터 1991년까지 우리 남한 땅에 미국 핵무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1940년대부터 핵무기 가져왔고요. 중국은 1964년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을 둘러싸고 밑에 남한과 옆에 일본은 자체 핵무기는 아니지만은 미제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위로 중국, 러시아, 바다 건너 미국 핵무기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었고요. 핵무기를 갖지 않은 나라 북한 하나입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북한의 지도자, 북한의 인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북한을 빼고 내 주변에 남한,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가 전부 다 미제가 됐든 자체 핵무기가 됐든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북한 핵무기 개발하게 된 저는 첫 번째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요. 그러니까 남북한의 경제력을 제대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체제가 다르고 GDP 산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건대 선생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보다 뭐 50배 크다든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대입한다면은 우리 남한이 최소한 아무리 짧아도 10년 이상, 아무리 적어도 10배 이상 군사합이 있었습니다. 북한보다요. 왜냐하면은 북한의 경제력이 우리 남한의 50분의 1 수준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한의 국방비가 GDP 3% 조금 안 됩니다. 2.7에서 3% 사이에요. 그럼 3%로 잡고 대략 GDP 한 30분의 1을 국방비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단 한 푼도 먹지 않고 입지 않고 GDP 100%를 군사비로 쓴다고 하더라도 남한의 국방비에 미치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남한만 하더라도 북한보다 군사비를 1, 20배 최소한 많이 쓰는데 미국까지 있습니다. 미국 북한보다 1, 200배는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남한과 미군이 끊임없이 연합 군사훈련을 합니다. 수십 차례입니다. 대규모 군사훈련, 우리 신문 일면 나올 만한 그러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이제 서너 번이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북한은 단 한 번도 중국 군대나 러시아 군대 끌어들여가지고 연합훈련 한 적 없습니다. 우리 남한에는 세계 최강 미군이 3만 명 안팎, 대략 한 2만 5천에서 3만 사이라고 하죠. 있어요. 북한에는 외국 군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 자신의 안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래식 무기 경쟁은 남북한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무서워가지고 또는 그거를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갖지 않아도 될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은 절대 핵무기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 동의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북한이 어떠한 상황에서 핵무기를 포기할까? 이건 안 물어봐요. 남한 사람들은 주한미군이 물러가는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도 원치 않는데 그럼 남한은 주한미군 죽어도 데리고 있어야 된다고 하고 북한은 죽어도 핵무기 폐기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을 폐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한미군 내보낼 준비해야죠. 우리가 주한미군을 데리고 있어야 된다면 북한 핵무기 받아들여야죠. 그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가 싫다면 주한미군 내보낼 생각을 하자. 주한미군하고 북한 핵무기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 남한 땅에서는 핵무기가 사라졌습니다. 91년에 공식적으로. 하지만 미국, 우리 한반도 주변 어슬렁거리는 미국 잠수함이라든지 항공모함 이런 데는 핵무기가 실려 있어요. 우리는 미국의 핵 우산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 핵 우산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북한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싫다면은 북한이 처한 상황, 우리 남한 상황을 비교를 해보시라 이거예요. 우리 남한은 북한보다 엄청나게 군사비를 쓰고 미국도 데리고 있고 또 우리 미국 핵 우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나 상황이 뭘까?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요. 제주 4.3 사건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1948년 5월 남한에서 단독 총선거가 열리기를 했었죠. 그거를 반대하는 운동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좌파들이 이 남한 단독 선거를 하면은 한반도 분단이 굳어지니까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김구지요. 근데 그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해가지고 일어난 운동 가운데 하나가 4.3이죠. 그래서 그 4.3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수 순천에서 이제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가려고 했고, 그래서 여수 순천에서 이제 군인들이 우리는 동족을 살해할 수 없다 해가지고 거부한 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분단을 반대한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 한국 정부가 생기기 전이니까요. 공식적으로. 우리 한국 정부가 들어선 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48년 8월 15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3 사건 터진 게 48년 4월이니까 그때는 미 군정 하에 있었지요. 그래서 4.3 사건을 미국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현재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아직 소개가 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현진 AOK 상임, 한국 상임 대표 나오셔서 예, 그분들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져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멀리서 오신 분이 있는데 소개를 안 하면 좀 결례가 될 것 같아서요. 신성복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또 같이 오신 이순희 선생님, 네. 그리고 중립운동 하시는 김만원 선생님, 네. 우리 박신아 목사님, 또 김기대 목사님, 네. 그다음에 옆에 정창문 우리 상임 고모님, 네. 오늘 오시기 굉장히 힘드신 날인데 오셨습니다. 네. 오은영 상임 고모님도 밝은 옷 입고 참석해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분인데요. 인숙 이용호 부부께서 오셨습니다. 네, 이재범 교수님을 또 이렇게 숙식까지 제공해 주신 아주 고마운 분들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예, 김진희 선생님 정말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아까 인사 말씀을 하실 때 소개했기 때문에. 네, 질문. 교수님께서 해설해 주신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우리나라가 남한에서 특별히 적대의식이 우리가 쭉 훈련인데, 북한에 대해서 적대의식을 쭉 훈련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적대의식 때문에 이 남북한 통일, 평화 통일이 참 힘든 과정인데, 특별히 이번 선거 결과에서 우리가 바란 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only 0.7%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0.7% 자체가 언론이 그렇게 장난을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세뇌돼서 표를 던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 가니까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우리 적대의식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근데 이번 정권이 들어와서 윤 정권에서 또 교육 내용을 바꿔요. 역사, 정통되는 그 역사를 또 하나씩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염려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식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저는 미국 장로교회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거기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을 움직여야지 평화 통일이 우리한테 쉽거든요. 근데 참 힘들어요. 미국 사람을 움직여. 왜냐하면 미국 교단이 크니까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은 그래도 좀 더 이게 변화가 될 거다 생각하는데 미국 교단 안에서도 한국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한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한국 교회들은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역시 미국에 있는 한인들도 북한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 그러면은 또 미국인들의 의식 물론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있으면은 그래도 미국 교인들이나 미국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되질 않죠. 그래서 그게 하나 좀 문제가 되고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간다는 진짜 좀 힘든 과정이고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역시 우리의 평화 통일에서는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의식 플러스 미국의 역할. 그러면 미국의 역할이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30년까지는 그렇게 또 진행이 될 거 하고 아까 말씀대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우리가 바란 대로. 그러면 미국의 역할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여전히 미국은 이런
지금까지 지녀왔던 패권 의식이라든지 패권 방법이라든지 그것을 유지를 하려고 할 테고요. 물론 세계 정세가 바뀌긴 하지만은 그러면은 아까 말씀 이렇게 듣는 가운데 그러면 가장 적절한 해결 방법은 진짜 중립하구나. 왜냐하면은 우리가 종전선언을 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평화운동을 했는데 종전선언 안 되죠. 안 되면은 진짜 종전을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은 진짜 중립화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평화통일은 중립화되면서 어차피 우리 그 지정학적인 것 때문에 4대 강국은 아니지만 주위 국가의 관계성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좀 곤란한 입장이고 전쟁에 휘말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전쟁 없는 것이 가장 우리한테는 중요한 건데 종전학에서는 그럼 중립화가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제가 오늘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 듣고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중립화가 가장 이상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에 평화운동을 어떻게 미국 내에서 의식을 높이면서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교육 방향을 지금 바꿔 나가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장 적절하고 가장 보람 있게 추진할 수 있는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립화에 관해서 책도 쓰고 이제 운동 벌이고 있지만은 그것이 뭐 가장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 방법 가운데 하나죠.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미국 말고 우리 내부에서 정치 지도자의 자질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시민운동도 해보고 하는데 그 정치 지도자의 역량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에서 북한 사회, 통일 이런 걸 가지고 한 20, 30년 쭉 강의해 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북한 국호 또는 북한 지도자의 공식 직함, 소위 이제 북한 바로 알기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북한을 통일의 상대로 삼으면서 북한 이름조차 몰라요. 가장 기본적으로 상대방 이름 아니고 우리가 딱 처음 만나면은 나 이재봉이요. 당신 뭐 김아무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이름을 모른다고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호 이걸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김일성 하지 94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할 때 우리 모든 신문들이 일면 톱으로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의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했어요. 한겨레 신문에서 김일성 주석이라는 직함을 썼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김일성한테 주석이라는 직함을 달 수가 있느냐.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북한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우리 남쪽에서 통일운동가들이 많이 좀 비판을 해요. 어떻게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북한이라고 하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해서 글을 90년대 말부터 써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말 우리 입에 붙었으니까 쓰자. 그 대신 북한이라는 그 의미가 뭐 어떤 건지 제대로 알고 쓰자. 그 북한이라는 호칭 자체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고전적인가 상대방 인정하지 않는 대신 북한이라는 호칭을 쓰되 남조선이라는 호칭을 들 수 있도록 하자 이거예요. 저쪽이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데는 우리가 그냥 질색을 하면서 북한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남조선이라는 호칭이 듣기 싫다면은 북한이라는 말 쓰지 말든지 북한이라는 호칭을 쓰려면은 남조선이라는 호칭을 들을 준비를 하든지 이거 이제 알고 쓰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김일성의 공식 직함이 주석이다. 노동당 총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이시며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이신 김일성 수령 동지께서는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공식 직함 3개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대학생들 중에서 처음에 퀴즈를 내보면은 2000년 6.15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초등학교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참 무수한 강연을 해봤어요. 대학 교수로 상정을 해보고 대학생들 상정을. 좀 건방진 얘기입니다만은 강연 준비 단 1분도 하지 않고도 맨날 그냥 밥 먹고 해온 짓이 이런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1분 하지 않고도 3시간, 4시간 얼마나 떠들 수가 있어요. 초등학생들 3, 4학년을 강당에 모아놓고 강연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몇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어제 우리 대통령 할아버지가 평양에 가서 누구 만나고 오셨죠? 그랬어요. 애들이 저요 하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상회담의 효과가 바로 이런 거구나. 네? 대학생들도 모르는 거를 초등학교 3, 4학년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요. 그래 둘이 왜 만났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14선언 나오니까 엄청나게 환호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3번 정상회담을 하니까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민심 많이 바뀝니다. 물론 이제 우리 원천적으로 우리 가슴 속에 그 휴전선이 있어가지고 원한 적대감을 간직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한번 찬양해 볼게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통일 정책과 경제 정책 전공 서적까지 낸 사람입니다. 경제관에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책을 냈어요. 통일 정책을 직접 다듬었고요. 자기가 직접 하니까 보좌관들, 비서들 힘 빌리지 않고 정상회담을 할 때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을 생각하시면은 얼마나 평화적이었어요. 클린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대통령 각하께서 운전하십시오. 내가 조수석에 앉아서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전에 클린턴 기억하세요? 김영삼 때의 클린턴. 휴전선 방문해가지고 만약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한다면은 국가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미국 안보 보고서에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는 말이 나오죠. 클린턴은 정권의 종말이 아니라 국가의 종말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대로 영어로 한번 옮겨볼까요? If North Korean communists continue to develop nuclear weapons, it would be the end of the country 그랬어요. The end of their country. 얼마나 끔찍한 소리예요. 국가의 종말을 맞이하겠다는 게. 우리 남쪽에서는 대한 안보 공약을 거듭 밝혔다 가지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클린턴이 그렇게 호전적이었어요. 그 똑같은 클린턴을 김대중이 가서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완전히 이렇게 평화적으로 바뀐 거예요. 퇴임할 때까지. 그래서 클린턴하고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있는 기간 동안 우리 한반도 평화 가장 많이 진전됐습니다. 클린턴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도 그렇고 김대중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도 이 기간이 1, 2년만 더 지속됐더라도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 수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에서 만약에 그게 참 부질없는 짓이지만 가장 호전적인 대통령, 제가 부시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부시가 그렇게 호전적 이라크 침략해가지고 미 제국주의 수명을 단축시켰으니까. 처음에 김대중이 미국 왔을 때 아주 푸대접을 했어요. 널리 보도됐듯이 this man 하면서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때 김대중이 어떤 줄 아세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내가 부시를
설득하지 못한다면은 부시 아버지한테라도 전화해보자. 전임 부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대통령, 김대중이. 서툰 영어로 당신 아들 좀 잘 설득해가지고 북한과 관계 개선 나서도록 해달라. 김대중 자서전에 나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의회에 돌아가지고 미국의 소위 정책 위반자들 탐하나 1, 2, 4위가 강연하고 설득하고 대담하고 하면서 부시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 부시가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옵니다. 청와대에서 약속된 시간이 30분이었어요. 이 사람을 부시를 앉혀놓고 김대중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전 먹던 힘 발휘해가지고 부시를 설득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시하고 도라산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부시가, 그 호전적인 부시가 도라산 가가지고 남북 간의 철도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통일부 장관 그때 이제 정세현이었습니다. 제가 정세현 선생하고 가까이 지내요. 그 다음에 원광대 청장하고 그러더라고. 정장관, 내가 이제 부시 설득해놨으니까 이제 당신 마음껏 남북관계 한번 진전시켜보라. 그래서 그때 정세현 때 가장 많이 퍼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호전적인 부시도 돌아서게 만들고 김영삼 때 그토록 폭력적이던 클린턴을 바꾸고 이게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지도자를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아무리 미국의 압력이나 횡포가 거세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호전성, 폭력성이 치열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조금이나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좀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중국이 시진핑이 아무래도 대만을 공격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게 현실화가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만약에 2025년 전까지 전쟁이 일어났다 했을 경우에 한국 정부가 한국의 지도자가 취해야 될 어떤 시나리오랄까 만약에 교수님 같으면 그런 상황이 터졌을 때 어떤 식으로 지도자가 나서야 되는지. 우리 남쪽에서나 미국에서나 언론 보도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시진핑이 집권해가지고 뭐 세 번째 연임을 확정하면서 대만 공격이 나온 것처럼 잘못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거 아시죠? 영어로 One China Policy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정확하게 1972년입니다. 5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미국과 중국이 역사상 첫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것을 샹하이 공동성명이라고 해요.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샹하이 커뮤니케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나온 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중국은 하나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한 거예요. 타이완 is a part of China. 그것을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겁니다. 72년 합의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중국이 일방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미국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1979년에 미국에서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타이완 릴레이션 액트라고 하죠. 여기에 의해서 대만의 안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대만에 미국 군사 물자를 계속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미국의 위선이고 모순이에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서 대만은 독립국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만에다 끊임없이 무기를 판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반대했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대만에서 민진당, 민주진보당이라고 하죠. 이제 그 전까지는 중국에서 쫓겨간 사람들, 국민당이 정권을 잡았어요. 장개석, 그 다음에 이제 장제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장경국, 장진구, 뭐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등입까지.
국민당이 집권할 때는 대만 독립론이 안 나왔습니다. 민진당이 2000년부터 집권하면서 대만 독립론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중국이 일국 양제를 주장한 게, 이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워낙 참 중요한 얘기니까요. 영국에서 홍콩을 되찾은 게 1997년입니다. 포르투갈에서 마카오를 되찾은 게 1999년도입니다. 그때 홍콩과 마카오를 되찾으면서 내세운 얘기가 일국 양제입니다. 하나의 나라에 두 개의 제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그러니까 중국 본토는 사회주의인데 마카오, 홍콩이 중국의 이제 땅이 됐지만은 여기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유지하도록 하겠다. 이거 50년간. 그래서 대만한테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대만, 우리 무력 진압 안 한다 이거야. 이러고 이제 하나 통일하되 일국 양제, 너희들 자본주의 체제 인정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대만에서 내세운 게 일변 일국입니다. 한쪽 해변에 하나의 국가가 있다. 대만과 중국은 별개의 나라지.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위 독립론이 나온 거예요. 그걸 부추긴 게 미국이고, 그래서 중국이 2005년도에 만든 게 반분열 국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은 절대 대만을 무력 침공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대신 대만이 독립을 추구하고 외세가 거기에 개입하면은 반분열, 그러니까 분열을 획책하면은 반분열 국가, 그러니까 국가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하면은 중국이 무력으로 침공한다. 그게 반분열, 그게 만들어진 게 200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건 조건부예요. 뭐냐면 첫 번째, 대만이 독립을 추진한다. 두 번째, 외세가 개입해가지고 부추긴다. 그러니까 미국을 겨냥하는 거죠. 근데 이건 전부 다 우리가 다 생략해버리고 시진핑이 이거 위대한 중국 부흥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만 침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2024년 대만 총통 선거가 열리고 그 해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대만 독립 부추길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약에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돼버린다면은 지금 미국이 소위 항해의 장유를 외치는 대만해 일부러 좀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이 내해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집권하면은 대만을 부추기게 돼 있고, 그러니 대만에 누가 집권하느냐, 민진당 쪽이냐, 국민당 쪽이냐. 근데 대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사람들이. 중국 대륙에서 쫓겨간 한족이 있고, 대만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왜 우리가 니들하고 통일해야 되느냐? 우린 별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민진당이 집권한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죠. 거기다 이제 미국이 부추긴다면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은 중국이 침공한다는 거기 때문에 미국도 섣불리 전쟁을 우리 획책하지는 않을 테고 대만도 그걸 알기 때문에 대놓고 독립을 추진하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은 어떠한 빌미로든 미국이 직접 참가하지 않고 이제 소위 대리전쟁, 한반도에서나 대만에서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된다 이러거든요. 이제 그래도 하여튼 만에 하나 충돌이 이제 빚어진다면은 이제 3차 세계대전 나가야죠. 다 죽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재래식 전쟁에서는 뭐 총이나 대포가 날아가니까 싸우는 군인들만 죽었으면 돼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그 미사일이면 학교 가리고 가립니까? 그래서 휴전선 근처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라 제가 사는 전라도 사람들도 죽을 수 있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죽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쟁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자꾸 부추기니까 그런데 저보다도 선생님들께서 미국 위정자들이 전쟁 함부로 부추기지 않도록. 근데 그것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 먹고 살아온 나라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775년부터 247년 동안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해가,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해가 2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 안 드렸으면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지금까지만 얘기하더라도 전 세계 한 250개 전쟁 중에서 200개 이상이 미국이 개입한 겁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 한 200개 국가가 있는데 대략 한 50개가 미국의 군사 동맹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0개가 미국의 동반자예요. 그래서 전 세계 한 100개 나라에 한 1000개 가까운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전쟁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도 선생님들께서 유념하시면 더 좋겠죠. 참고로 이제 중국으로 말하면은 중국은 저렇게 무섭게 경제 성장하면서 중국을 무역 상대 1등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하는 게 미국하고 일본하고 무역하는 거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중국하고 92년 국교 정상화 했어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2003년 한중 교역량이 일본과의 교역량을 넘어섰습니다. 2004년 한중 교역량이 한미 교역량을 넘어섰어요. 2009년부터 한중 교역량이 한미 교역량 2배 또는 한미, 한일 교역량 합친 것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국을 제1무역 상대국으로 삼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140, 50개입니다. 그럼 지금 이 지구가 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200개 나라 가운데 100개 나라가 미국을 군사 동맹 내지는 동반자로 삼고 있어요. 200개 나라 가운데 140, 50개가 중국을 제1무역 상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처지의 나라가 최소한 100개는 된다 이거예요. 미국하고 군사 동맹 내지는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서 중국과 교육 가장 많이 하는 나라. 그래서 이런 나라들끼리 어떤 연합체를 이루어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더 이상 전쟁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기구를 발족시키면 어떨까 하는 것도 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